HR를 위한 고품격 꿀팁 방송, 오늘은 박정민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대건의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4년차 변호사고요. 지금 기업체 자문을 했던 수행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인 유튜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겸손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로톡에 있는 후기를 항상 확인을 하고 오거든요. 로톡에 정말 인상적인 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편견, 박정민 변호사님을 통해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혹시 지인은 아니에요? 예, 지인 아니고요. 본인이신가요? 전문 카피라이터가 아니고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나오기는. 네, 이분도 스타트업 사장님이신데요. 저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봤더니 15분 전화 상담 후기였어요. 단 15분 전화 상담, 15분 만에 살피건대 우리가 흔히 맛집이라고 부르는 음식점은 광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지금 이 기회를 통틀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요즘에 이제 워낙에 IT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이들한테 주목받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HR을 하다 보면 실제로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정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정의는 사실 모호한 때가 많습니다. 실무선에서는요. 개인정보가 무엇일까요? 한번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고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이 성명이나 뭐 이메일 주소 혹은 주민등록번호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라는 인식이 사실 상식선에서도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말씀드리면서 특이했던 게 영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영상이라는 것은 뭐 흔히 요즘 많이 있는 CCTV 영상? 네.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CCTV도 뭐 화질에 따라서 혹은 성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 영상, CCTV 영상만으로는 해당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그 주변에 이제 일시, 장소, 그리고 주변의 뭐 환경이나 이 CCTV가 찍히게 된 경위를 통해서 특정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해석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갈까요? 저희가 임사 담당자라면 특별히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4단계를 거쳐서 알아볼 건데요. 하나는 채용 결정 전 단계와 그 다음에 채용 결정 단계, 그리고 고용 유지 단계, 이후로는 퇴사 단계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입사 지원자들은 아무래도 아직은 속해 있지 않은 외부인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훨씬 더 조금 엄격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요즘 사실 꽤 잦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 한 사례는 그 공개 채용 합격 여부에 관한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개별 발송 설정을 누락하는 실수로 인해서 해당 기업체에서 지원했던 입사 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류 전형 합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놓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문제된 사안이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관리자 사이트 일부 페이지가 외부에 노출되어서 그 외부 신고를 통해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이 밝혀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최근 뭐 한 3개년 정도에 이루어진 사례인 것 같은데요. 뭐 인사 담당자분들, 특히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야기만 들어도 좀 섬뜩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이 생각보다 적지 않게 그런 개인정보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든지. 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위 사례들과 같이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강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해서 개인정보 유출 침해의 손해를 받은 정보 주체들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상당히 많고요. 특별히 이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 증명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9조에 의해서 법정 손해배상 청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이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정보 주체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금액을 일률적으로 좀 정해둔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뭐 5억 원 과징금도 말씀 주셨는데 300만 원 하면은 내 개인정보가 정말 소중한 정보가 나가는데 이게 300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뭐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무튼 법정으로 정해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39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법원에서는 이제 배상액을 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 행위로 인해서 입은 피해 규모, 위법 행위로 인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 행위의 기간 횟수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재산 상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한 정도,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요.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3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금액 자체는 이러한 그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그 법정 손해배상 청구 제도를 활용해서 배상해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무튼 최대한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제시를 한 거네요. 그 방금 말씀 주신 기준 가운데 노력한 정도라는 워딩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인사 담당자 여러분께서도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 노력한 정도를 입증하려면 어떤 정말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네. 일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신 다음에 그 사과문을 통해서 어떠한 구체적으로 뭐 개인정보의 성명이 됐는지, 아니면 이메일 주소가 됐는지, 그 기타 이 신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유출됐는지 범위를 적시하시고 나서 그 사과하는 그 내용과 함께 사과문을 발송하시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본인들이 이에 대한 구제책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사과문을 발송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채용 전 단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좀 궁금증을 풀어 나가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서 입사 지원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지원자 동의를 득해야 하는지. 네, 우선은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수집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민감 정보, 고유 식별 번호, 이런 민감한 정보들은 수집하시기 어려우시고 채용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상식에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였나요? 라는 놀라움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네, 그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예로는 그 지원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지원자와 연락하는 데 필요한 연락처, 주소, 그리고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학력, 성적, 자격 사항 등인데 이러한 이제 학력과 성적도 직무 수행 능력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꽃이랄까요? 주민등록번호는 어떻습니까? 주민등록번호도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건가요?
예, 주민등록번호는 저희가 2014년도부터 주민등록번호 법정 수집주의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시고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사 지원자가 제출한 다양한 이 개인의 능력을, 직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백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개인정보의 진위 확인은 어떻게 통상 해야 될까요? 정보 주체가 제출한 증명서들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 기간의 발급 번호 또는 코드 번호 등을 확인을 하여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또다시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음 개인정보 처리자가 받았던 정보 주체의 동의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의 개인정보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탈락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고배를 마신 분들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채용 과정이 종료가 되면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근거 법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입니다. 최근에는 이 기업들이 지금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 직무와 당신이 맞지 않지만 나중에도 언제든지 또 트라이할 수 있고 또 다른 잡 포지션이 열렸을 때도 끌어다가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인재풀, 일종의 이제 그 어장이라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아마 명시적으로 지원할 때부터 이런 인재풀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새로운 목적이 설정됐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하는 기한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상시 채용을 위해서 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해서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필요한 기간을 명시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위반 사항이 없도록 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필요로 하는 기간이라는 것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필요로 하는 기간은 그러면은 기업에서 임의로 뭐 10년, 20년 설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법적이나 관례적으로 통용되는 기간 가이드가 있을까요? 그러한 가이드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상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범위 내, 그럼 예컨대 뭐 1년 내지는 2년 정도의 보호 기간을 두고서, 필요한 기간을 두고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한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뭐 평생 이렇게 하진 않겠죠? 다음은 채용 결정 단계 관련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이거는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